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뭐 쌍크리 호재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사주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원화 강세에서 시작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이유를? 아니면 한국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을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원화 강세 요인이 뭐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뭐 아주 정교하게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원화 강세 요인보다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싸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중립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사서 오버웨이트 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커지니까 그만큼 또 유동성이 또 더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투자하는 혹은 뭐 전 세계 IT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의 어떤 유입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이머징 중에서 살 수 있는 신흥국이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 대만, 한국 정도가 코로나도 좀 잘 극복했고 또 약간 그 4차 산업의 어떤 그 저기를 잘 따라가는 그런 국가잖아요. 네. 또 반도체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신흥국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특히 한국이 반도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것도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시장 지배적인 반도체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퍼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삼성전자의 퍼가 좀 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애플에 비교하면 진짜 네. 너무 싸죠. 네. 그리고 뭐 웬만한 뭐 약간 성장주 쪽으로 넘어가면 뭐 PBR이 뭐 9배, 10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좀 지속 가능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좀 한국 시장 전체는 조금 약간 안정된 성장을 담보로 하는 상대적 가치 우량주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전 세계 증시가 조금 다 같이 올라오니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전 세계 증시가 또 내려앉으면 뭐 한국 증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좀 적게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떨어진다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같이 다 동조하는 네, 동조하는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IM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상관관계 계수가 거의 0.9에 가깝습니다. 1이 만점이라면.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신흥국 증시라서 얘는 선진국 증시라서 심지어는 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에 물론 역으로 가겠지만 이 관계조차도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증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좋은 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전 세계 증시가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세계 증시가 올라가니까 한국 증시가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얼마나 더 사줄까? 그게 이제 얼만큼 올라갈까?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25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막 사주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살 것 같으니까 더 오르겠죠? 지금 이 개인들이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는 탄력이 있어서 저도 올해 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본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 전망이 최근의 상황에 조금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년 전망을 하는데 올해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내년 전망을 상저하고로 전망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대충 상저하고든 상고하저든 대체로는 상고하고거든요. 내년에 계속 간다. 라는 건데 상반기에 더 많이 갈 거냐 하반기에 더 많이 갈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그래서 너무 최근의 분위기에 혹시 너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무조건 간다 쪽으로? 네, 간다 쪽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에는 뭐 유동성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내년도에 유동성 효과는 올해보다는 반감될 것 같거든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의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줬던 유동성의 임팩트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닝은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급등 지표상으로 어쨌든 뭐 전년 동월 대비라든지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좋아지는 정도가 사실은 뭐 미국의 경우에는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좋아지는 거고 한국 코스피 이익은 뭐 180조 정도 나와도 2017년, 18년 수준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2017년, 18년을 내년에 이제 달성하고 2022년에는 그 위로 가는 이제 그런 계속적인 상향 추세라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PR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싸진 건 사실이거든요. 비싸졌다는 얘기는 내년도 이익을 어느 정도는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좀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주가가 정말 이건 100% 간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올해의 기대치보다는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버블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옛날 튤립 이때나 뭐 이런저런 그 버블 과정들을 보면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그 기간은 조금 길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을 좀 즐겨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진정한 이제 주가의 하락은 약세론자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약세가 나오고요. 정작 그때부터 약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약세론자들이 다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 그렇죠. 갈 수도 있고 뭐 입을 닫을 수도 있고 방송에 출연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강세론자들이 다 사라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주가가 떨어지면 강세론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어디가 저는 주식시장이 어디가 정말 대변곡점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이 역사적으로 비싼 때냐, 아주 쌀 때냐, 정말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쫓아가더라도 굉장히 사주 경계를 하면서 정말 확신이 있는 종목 위주로 슬림하게 가져가야 되는 시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실 우리가 방송 전에 그 김영희 교수님 그 방송 나오셔서 이제 좀 강세론으로 좀 바뀌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파티는 즐기되 비상구 옆에서 즐겨라. 언제든 탈출할 수 있게. 좋은 말씀. 그 정말 절묘한 말이십니다. 제가 그랬는데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렇죠. 지금 일단 뭐 돈을 벌고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는 하지만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 예, 그렇기는 하죠. 근데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그 정말 우리 저 박사님처럼 산전수전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금융시장에서 겪으신 그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스러운 어떤 그 태세를 좀 취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고고. 예.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굉장히 고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대리 과장 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리 과장. 시장도 훨씬 젊은 분들이 잘 맞추세요. 나이 들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겁이 많아집니다. 보수적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군요. 저절로 보수적이 되고 또 분석하는 사람들은 좀 뭐 불편한 진실이 약간 뭐 이런 위험도 있는데 당신은 혹시 아세요? 이런 위험은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좀 리포트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좋은 건 또 다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숨겨진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편이죠. 근데 시장은 뭐 말씀하셨듯이 한번 파티를 즐기면 워낙 뭐 1차에서 안 끝내고 2차, 3차 가듯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마켓은 또 마켓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만 확진자가 미국에서 증가를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어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리스크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또 미국 대선 불복 이런 문제가 터져도
그냥 또 가고. 네. 원래 전문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네. 근데 그냥 다 무시하고 간단 말이죠. 미국 시가총액이 뭐 40조 달러인데 전체를 합하면 네. 10%를 빠뜨리려면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 4조 달러의 악재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악재가 아니라면 그 악재 때문에 시장이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네, 근데 시가총액의 무게가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강세장의 종식이 뭐 외부의 큰 충격으로 물론 그게 트리거가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정작 요인은 주가가 싸다면 그 방아쇠 때문에 왜 빠지겠습니까? 비싸니까 누군가는 팔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져서 시장의 수급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고 빠질 때는 또 정상적으로 빠지질 않고 모두가 좁은 비상구로 한꺼번에 탈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파르게 빠지는 거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거고요. 빠지면 돈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라든지 인버스라든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는 참 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2600이라는 마의 어떤 그 장벽을 깨고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은 엄청나게 또 곧버스를 사고 있다, 인버스. 네. 최근에 7천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지난 경험을 보더라도 개인이 이 인버스로 이긴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요. 금액이 아주 뭐 작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은 한쪽에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보는 어떤 패턴도 발견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거고요. 근데 그런 패턴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또 외국인이 워낙 하다 보면 계속 추세적이지 않고 기관은 좀 추세적이지만 개인은 조금 뭐 전체적인 시장이 바뀌면 또 유연하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통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저는 약간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어떠한 그 저것 패턴도 충분히 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은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년 3월에 공매도 그 금지 시한이 풀리나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완전히 시장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사실은 올해 시장의 공매도 금지가 많은 도움을 줬죠. 그리고 뭐 대주주 과세 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부분도 3억으로 낮추는 부분도 유예되면서 그 부분도 적지 않게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요인으로 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게 바뀌면서 수급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만약에 내년 3월이 만약에 하강의 어떤 변곡점이 된다면 마침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공매도 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네, 뭐 1분기 실적이 아주 뭐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 팬데믹 때문에 경제 지표 전망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세게 하향 조정됐다든지 또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좀 뭐 금리가 시장 금리가 폭등한다든지 뭐 그런 요인들과 더불어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가세해서 빠질 수는 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충격파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일단 뭘 이렇게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정말 추세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랫동안 내려오는 얘기가 외국인을 따라서 사라. 네. 외국인이 돌아올 때가 주식 투자할 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그 펀더멘탈은 뒤로 하고라도 외국인의 이 투자 매수세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외국인이 일종의 뭐 선행 지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에도 뭐 사실 1600부터 본격적으로 판 거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1400대를 찍게 해준 거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도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주가 어떤 고점에서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저기를 상투를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인도 기관 투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또 펀드로 운영돼서 한국 주식을 사는. 그 펀드에 돈이 들어오니까 비싸도 또 약관상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한 그 수급의 특징 때문에, 기관의 특징, 외국인의 특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채권은 해지를 합니다만은 주식은 해지를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환율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외국인이 열심히 살 때는 환율이 지금처럼 또 강세로 가거든요. 원달러가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 또 환율만으로는 조금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기는 자리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가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뭐 800원, 900원, 800원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뭐 또 반대쪽도 생각해 봐야죠. 800, 900원을 가는데 한국 수출이 멀쩡할 거냐. 또 원화로 환산된 한국의 기업이익은 안녕할까.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900원 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쨌든 균형 환율에 손익분기점 환율에 상당히 위협적인 환율이거든요. 네. 물론 뭐 업종에 따라서 좀 덜하고 영향이 더하고 정도의 차이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좀 덜하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환율과 외국인의 매수세의 어떤 숨바꼭질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지표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그 증명을 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내년도에는 이제 보복적 소비가 과감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한 선침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그 부분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최근에 소비라 생산 흐름을 보니까 6월까지 상당히 이제 뭐 급락했다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7, 8, 9월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내지는 뭐 5월에 바닥을 찍고 6월, 7월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경제 지표도 있고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제 4분기 가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적 회복, 너무 나빠졌던 때에 나빠진 것에 대한 기저 효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팬데믹이 오면 지표가 조금 더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경제 지표가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을 하겠지만 그 초기의 반등폭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또 반등의 어떤 기울기가 계속 가파르기보다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기 지표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증가할 거다. 뭐 자로선을 쭉 꺼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최근 4분기 정도에 들어와서는 경제 지표가 개선은 되지만 개선의 정도가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보복 소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예를 들어서 고용이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락다운이 풀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큰 거지.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 지표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들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이제 영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표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거기까지는. 네.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19 이전에 실업률이 3.5%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연구 실업자가 거의 적었고요. 연구 실업자가 여전히 250만 명이고, 뭐 앞으로 줄겠지만 여전히 한 200만 명, 150만 명 정도 될 거고, 코로나19 이전에 도달했던 3.5%의 완전 고용을 가는 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거든요. 뭐 당장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소비의
어떤 원천이 되는 고용 사정이 그렇게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 경제가 확 좋아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좋아진다라는 거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거지 결국 내년도 네. 그 목표 내년도 수준까지 가는 것도 버겁게 네. 가는 게 이제 현재 팩트인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 워낙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2019년이 뭐 유럽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10년간의 확장 국면에 가장 좋을 때 국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2019년 4분기 하반기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뭐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도달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네,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갑자기 뭐가 확 좋아질 가능성은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는 일단은 없는 걸로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지표 숫자하고 실질적인 체감 경기하고가 조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